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조순우 기자입니다. 금사파. 안녕하십니까. 금융을 샅샅이 파헤치자 허윤영입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꽤 오랜만에 올렸네요. 맞습니다. 5월 이후 1년 3개월, 그러니까 코로나19 직후에 아시다시피 B컷 0.75%포인트를 확 내렸다가 1년 3개월 동안 이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했는데 오늘 8월 26일 드디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결이 아닌 인상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결정은 2018년 11월 이후에 약 거의 2년 9개월, 거의 3년 만에 올렸는데 좀 주목할 만한 게 사실 7월 달에 열렸던 금통위에서는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소수 의견 한 명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장이 그 당시에 금융통화위원으로서 혼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소수 거죠. 의견을 냈는데,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빠졌는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빠졌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달 뒤에 오늘 열린 금통위에서는 동결이 당연히 소수 의견이었으니까 인상을 했겠죠. 근데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한 위원이 한 명.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한 달 새에 뭔가 엄청나게 상황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왜 올렸냐?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때문에 아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지만 한국은행이 보기에 설비,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설비 투자나 수출 지표가 호조세여서 굉장히 호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4%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앙은행의 또 최우선 과제가 바로 물가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를 보면은 4월 2.3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월에 2.3%, 5월 2.6%, 6월 2.4%, 7월 2.6%로 4개월 연속 2%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중에 채소값 이런 거 많이 올랐다. 이게 사실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이걸 또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물가를 목표치를 정해두고 내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이게 올해 목표치가 2%거든요. 근데 이대로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월 연속 2%를 웃돌았으니까 이대로라면 이 목표치 2%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2%라는 게 생각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높죠. 그러니까 이전에 원래 한국은행이 그 물가 목표제를 했을 때 2%를 설정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계속 0%였거든요. 맞아요. 계속 0%라 그 2%라는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계속 금리 내줄 거냐? 그랬을 때 한국은행은 2%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기로 보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0%대가 쭉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2%가 넘게 계속 나온다는 게 우리가 체감하기에 사실 채소값 이런 것도 그거지만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부터 맞습니다. 해가지고 분명히 소비자 물가에 대한 압력은 분명하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방금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번 통화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게 코로나19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로 소비자 쪽 소비 충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소비 부분에 대한 충격이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크진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소비를 얘기할 때 당연히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저희도 재난지원금은 진짜 그 보상이 충분히 되도록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서비스업 쪽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 상품 소비라든지 이런 우리가 펜트업 수요라고 불리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돼 있다는 거죠. 보면은 가전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 이유는 아니고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고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부동산. 이 집값이 지금 너무 주체가 안 되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대책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몇 번째, 27번째, 28개? 뭐 숫자를 세기도 어려운데 다 백약이 무효. 그렇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까 제가 7월 그 소수 의견, 그 8월 소수 의견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한 달 사이에 사실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 집값을 잡으려면은 그래도 최후의 카드로 이제 요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 요런 이제 정치권이나 뭐 국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한번 얘기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청와대에서도 그저께인가 이 청와대 이제 국회에 가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 직접적으로 이 통화 정책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뭐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하지만 뭐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호승 이 실장. 네.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맞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뭐 대놓고 올리라고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들도 그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최근 며칠 새에 아시다시피 그 저번에 라이브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농협은행이 막 대출을 잠그고 예. 그 우리은행, 뭐 제일은행 그리고 뭐 최근에는 지방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다 보니까 조금 조이고 있는데 예. 이게 그 청와대에서까지 이 대출 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뭐 민관 그 중앙은행까지 가리지 않고 뭔가 올인을 한 상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계부채 얼마나 되시는지 다 잘 아실 거예요. 1,805조 9천억 원까지 역대 최대입니다. 1,805조. 올해 상반기에만 78조 원이 늘었고요. 예,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제가 금융당 출입할 때 금융위원장이 자기 가계부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그때가 그때가 1,000조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1,800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게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그 주식, 뭐 이런 비투와 영끌 그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작년 올해는 비트코인까지 하면서 좀 유동성이 너무 풀려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고삐가 풀린 듯이 올랐다.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은행채거든요. 채권인데 이미 이거는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이미 오를 것이다. 이게 채권도 시장이니까. 예. 그래서 지난 6월 기준으로 그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 3.75%. 예. 3.75% 작년 2%대였거든요. 아. 근데 올해 막 이렇게까지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1% 포인트가 이미 오른 기준금리 인상 안 한 상태에서도 이미 1% 포인트가 오른 상태고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4% 최고 금리가 4%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잠그고 그다음에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 버리니까 이미 그리고 이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이 은행 채권 금리에 선반영이 돼 있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어쨌든 올라가는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오를 거거든요. 아, 또 오르네. 그렇죠. 슬금슬금 또 오르긴 하죠. 시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망이 네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올린 것이 네네. 딱 한 요 정도만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지 네. 아니면 앞으로 계속 올릴 것에 대한 흔적을 계속 남기는지 뭐 이런 것이 좀 궁금하네요. 앞으로 연내에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하면은 항상 이 통화 정책 방향 설명문을 내놓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도 물론 코로나19 상황이란 전제를 하긴 했지만 이주열 총재가 한 말을 보면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도 어떻게 보면 좀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올해 또 연내에 조금 뭐 추가로 뭐 통화 정책을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 번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좀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미국보다 좀 빠르긴 하네요. 미국은 그렇죠. 말만 좀 이렇게 하면서 테이퍼링 한 해 만에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풍기기만 해도 사실 맞습니다.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소수 의견으로서의 인상론자가 한 명 있었던 게 지난번만 네네네. 해도 이번엔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은 좀 한국이 좀 먼저 움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이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나면은 이 우리나라에 있던 이 외화가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보기도 미국도 곧 연내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긴축을 할 것이다 예상이 되니까 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이런 측면도 좀 고려가 돼서 이번에 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0.25 정도면 네네. 그 좀 별 의미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해서 별 의미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좀 커지는 걸로 봐야 돼요? 이번 인상분 0.25%포인트 인상분으로 늘어나는 가계이자, 그러니까 가계대출 기준으로 늘어나는 이자가 약 3조 원 정도. 확실히 워낙 대출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0.25만 해도 조단위로 사이즈가 움직이는데 조단이네요. 예. 연내에 한 번 더 올린다. 그럼 0.25%포인트를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6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어떤 그 보고서를 봤는데 만약에 이 두 차례,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차주 1인당 가계대출, 그러니까 감당하는 이자가 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오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값을 잡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사실 이 부동산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차라리 내가 이자를 조금 더 내고 내가 뭐 외식이나 이런 걸 줄여서 이자 비용을 하지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차라리 그냥 보유하겠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마지막 카드인 격으로 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정부가 원하는 것만큼의 좀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한 칼에 그쵸? 이걸 하진 않을 건데 이제 조금 뭐 한 20만 원 이자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집을 바로 내다 팔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좀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작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걸 하는 대신 뭐 나머지 뭐 부동산 정책들을 다 풀어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 있는 것에서 이자 부담을 좀 더한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저는 부동산에도 나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나쁜 영향 이게 부동산 값을 잡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좀 상승세가 둔화된다?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또 오히려 이런 거에 좀 더 예민하잖아요. 바로바로 팔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코스피가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예. 이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오늘 이렇게 뭐 지금까지 길었지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집값을 못 잡았는데 지금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이 워낙 어려운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한은 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을 보면서 이 한은이 가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코로나19 확산세 충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로 충격이 크지 않다. 뭐 이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맞는 이야기일 텐데 하지만 이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서운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난 가계대출도 많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은 이 가계대출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 9.5% 늘었거든요. 9.5%. 많이 늘었네. 자영업자 대출은 18.8%. 18.8%? 네. 와, 진짜 많이 늘었네. 그렇죠. 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이제 1분기 기준으로 830조 원. 그러니까 가계대출 1,800조 원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특징이 양극화가 또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뭐 돈 많이 버는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기업은 뭐 거의 뭐 전성기를 있고 반면에 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골목 상권 이런 분들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끼치는 영향,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율만 봐도 이 저소득층 분들이 받은 대출이 증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근데 기준금리까지 인상을 해버린다? 물론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나중에 갚아야 될 그쵸.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또 좀 유념을 해야 될 게 이 저소득층 분들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많이 쓰는데 금리가 1금융권보다 이미 높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기준금리 인상분까지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은 네, 이거는 더 사실 집값을 잡는다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분들의 어려움을 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업 대출만 봐도 대기업 대출은 그 정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1조 4천억 원. 예. 거의 안 늘었는데 중소기업 대출은 44조 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아직도 이 사실 중소기업이 이 대출 받아서 무슨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그러니까 경영자금 때문에 받았을 텐데 이게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돼버리면은 그 같은 인상분이라도 체감할 수. 왜냐하면 사실 비투나 영끌 하시는 분들도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이 비투나 영끌은 본인의 기본 소득이 있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 여유 자금을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땡겨서 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 투자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살기가 어려워서 받은 대출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네. 좀 저렇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부 쪽에서 네네. 그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이렇게 있으면 네, 네. 재정 정책은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 조율을 할 수는 있는 그런 게 재정 정책이고 네, 네. 통화 정책은 굉장히 큰 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부 쪽에서 이걸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자기들이 세부 정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게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큰 칼을 한번 휘둘러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거고. 네네. 근데 큰 칼을 휘두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까 허윤영 기자가 지적해 준 것처럼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이제 그 서민 그 저신용자들 이쪽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큰 칼을 한국은행이 휘둘렀다 그러면 거기를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건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거를 야 그러면은 근데 그분들은 언제가 됐든 금리가 인상이 되면 항상 좀 피해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맞습니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영원히 그런 금리를 냈둬야 되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거시적인 경제적인 상황에서 큰 칼을 한번 조금이라도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0.25를 한번 해줬다. 그럼 거기서 생겨나는 부작용은 미시적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쪽에서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부동산 정책이 목적이었다면은 정부가 미시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기가 힘드니 한국은행이 큰 칼을 한번 휘둘러 주십시오. 네. 그럼 큰 칼을 휘두르고 났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은 오히려 네. 정부의 역할,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 관점을 보완할 것이냐라는 것을 그러니까 포커스를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건 부동산 때문에 큰 칼을 휘둘러 달라고 했지만 네. 큰 칼을 휘두르고 나면 정부는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부분이 약한 고리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코로나19 그 대출 만기 연장 이 조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끝나거든요. 예. 이 연장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좀 결국에는 이 뭐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결국 위드 코로나.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그쵸. 그게 직접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예, 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조금 높이려고 좀 무리해서 막 높이려는 인상도 있잖아요. 1차 접종분 이제 2차 접종분을 땡겨서 1차 접종분으로 해서 뭐 이 접종률을 높이려는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뭔가 접종률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라는 그게 있으면은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이 충격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을 뭐 사실 대출 지원, 뭐 금융 지원 많이 이미 해준 상태잖아요. 결국 이것도 빚이기 때문에 네. 결국 해결책은 4단계를 완화해주는 민간 소비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다면 가계대출은 어떻게 하냐. 내일이 이제 27일 금요일이거든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분을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내세워서 가계대출은 더 세게 규제하는
좀 약간 그런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뭐 이거를 다 뭐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결국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두 번째로 가계대출 잡아야 되잖아요. 가계대출 문제는 이 좀 새로운 금융위원장을 내세워서 뭐 내년에 대선이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좀 이거 억제하기 위한 좀 센 대출 규제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영끌족, 비투족 요걸 나눠서 조금 대응을 하려는 그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걸 세울 때도 네네. 가계부채 대책은 거시적인 측면, 미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의 어떤 3대 축이 거시정책 하나, 미시정책 하나, 그 다음에 서민금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대출을 쪼임으로써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할지는 별도의 정책으로 또 하나 해야 돼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면서도 취약계층들이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럼 이제 가계부채 대책 나오면은 그때 한번 황윤영 기자가 더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 윤지호 이베스트리언과 네네네. 센터장님 그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누가 그런 질문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근데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항상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정도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아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우리의 기업들의 사정이 좋구나라고 해석이 되면은 사실 그건 금리 인상은 굉장히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근데 윤지호 센터장님이 여기 약간 좀 시니컬하게 얘기한 게 뭐 한국은행에서 경기 좋아져서 올렸다 그랬어요? 부동산 때문에 올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잡으려고 올린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대한 판단이 아 지금 이제 경기도 되게 좋고 기업들도 실적이 너무 좋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큰 부담이 없겠구나 라고 해서 올린 거면은 주가에는 좋은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영끌족의 레버리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 거라면 그거는 또 그 주식시장에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주가 판단에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칼 한번 또 휘둘렀으니까 네. 그럼 거기서 생겨나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지 그거는 앞으로도 허윤영 기자가 네. 사사치 알겠습니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